여러분, 부동산 경매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유치권, 이 세 글자만 보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창을 닫아버리시나요? 오늘 바로 그 두려움을 정말 엄청난 기회로 바꾸는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경매 물건을 딱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요,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치권이 왜 다들 무서워하는 함정인지, 그리고 그 핵심 원리가 대체 뭔지, 이걸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위험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그 전략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경매의 함정, 바로 유치권입니다.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이 유치권이라는 단어만 보면 그렇게 다들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유치권이 있다는 건 내가 저걸 낙찰받아도 뭔가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빚이나 법적 싸움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신호잖아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누구라도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점을 180도 바꿔줄 아주 중요한 법적 원리를 하나 살펴볼 거예요. 진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유치권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죠. 유치권, 이게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요. 공사업자가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절대 못 넘겨줘 하면서 그 건물을 딱 점유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대법원에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세워줬어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요, 그 공사가 토지 그 자체의 가치를 올렸을 때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쓸모없는 땅을 농사짓기 좋은 밭으로 만드는 공사? 네, 그건 토지의 가치를 올렸으니까 유치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땅 파고 옹벽 세우고 이런 건요? 이건 토지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로는 토지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와, 이 차이.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자, 이 핵심 원리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알아봐야죠. 현장에서 딱 보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간파할 수 있는 전문가의 5가지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져가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하는 가짜 유치권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건물 상태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건물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법에서는 과연 어디까지를 건물로 봐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해요. 바로 기둥, 지붕, 그리고 주요 벽. 이 3가지가 있어야 이건 건물이구나 하고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현장에 가봤는데 그냥 땅만 파여 있거나 뼈대인 철골 몇 개만 덩그러니 서 있다면요. 그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건물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레드 플래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서를 딱 봤더니 우리 유치권은 포기하기로 한다. 이런 특별 조항, 즉 특약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주장할 수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점유를 언제 시작했느냐 하는 시점인데요. 법원에서 자, 이 부동산 경매 시작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딱 알린 이후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서 점유를 시작했다? 이건 인정 안 됩니다. 무효예요. 점유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리고 꾸준히 계속되고 있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유치권을 걸러내는 일종의 방어 기술을 배운 셈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시각을 바꿔서 공격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골치 아파 보이는 가짜 유치권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높은 수익을 내는 디딤돌로 역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보통 괜찮은 물건에는 경쟁자들이 막 90명씩 몰려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치권 신고라는 딱지 하나가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되죠? 경쟁자가 25명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대부분이 질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들이 전부 저건 위험해 하고 피하는 바로 그곳에 오늘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자산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블루 오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실제로 이런 물건 하나를 제대로 분석해서 낙찰받잖아요? 그럼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법을 공부하고 직접 발로 현장을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보상이 확실하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고수익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최종 조언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해요. 이게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고요. 또 때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협상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고수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성공적인 투자는요, 위험을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한 지식을 무기로 그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을 오늘 배운 명확한 지식으로 바꾸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경매 물건에 붙어있는 유치권 신고라는 저 5글자.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혹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보물지도의 첫 페이지처럼 보이시나요?